42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역산에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간다. 마시놀이. 저는 개인 플래닝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임상수련을 받고 전문가로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나면 개인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개인 클리닉을 열고 싶은 20대 대학원생.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표를 비슷한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내 지도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 같은 학생들이 많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때가 언제쯤일 것 같은가? 그때서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요, 10년? 아니, 한 15년 정도 걸릴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반면 극소수 이런 학생들도 있다. 저는 지금부터 15년 후에 제 개인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 2년 전까지 최소한 제 전문 분야의 논문 3편과 책 1권을 출판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7년 이내로 박사과정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임상수련을 마치고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반드시 2년 이내에 대학원 졸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정리한 논문 주제를 갖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두 부류의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단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자의 경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공부한다. 후자의 경우는 최종 목표 달성 시한을 먼저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거기서 거꾸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미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를 관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산 스케줄링이다. 순행 스케줄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 순행 스케줄, 역산 스케줄.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로부터 F약점 받아 너무 괴롭다면서 술 한잔 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2차, 3차 가는 바람에 새벽에 들어왔다.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들게 일어날 수 없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어머니 성화의 아침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뛰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이다. 그러나 이 학생 역산 스케줄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다. 내일은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에 9시에 도착하면 8시 40분까지 교문 앞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7시 10분까지는 전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한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친구와 만남은 나중으로
미루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언젠가는 꿈을 이루겠느냐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후자의 경우 최종 목표를 달성 시간 먼저 확실하게 목박아 두고 거꾸로 계산해서 과정들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공부를 하던 학생과 미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생각을 공부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달성할 것인가.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기점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달성하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과 최종 목표를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해 역산 스케줄이다. 순행 스케줄과 습관을 갖는 학생은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많다. 막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에 친구로부터 부학점 받아 너무 괴롭다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2차 3차를 가는 바람에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덜게 일어날 수 없었다. 겨울이라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어머니 성화에 아침도 몇 술 뜨는 둥 만둥하고 헐레벌떡 뛰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이다. 그러나 역산 스케줄링 습관을 갖게 되면은 내일은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 9시까지 도착이니까 8시 40분에는 교훈 앞에 도착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7시 10분에 전철을 타야 하고 그럼 집에서 7시에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밤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하고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친구와 만나면 나중으로 미루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가 강의나 약속 시간을 매번 늦은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는가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렇다면 역산계획 습관부터 순행계획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역산계획 습관보다 순행 습관이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보면 선택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와 무관한 일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이란 작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간, 시작 시간 등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1년 후가 납기는 사업가 A씨와 B씨를 비교해보자. A씨 납기를 기준으로 역산의 시간을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집중한다. 반면 B씨는 다음날부터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작부터 미루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고 하면 다른 일이 진전이 없다. 연장 근무를 밤샘 작업을 해보지만 매번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누가 더 신뢰가 있는 거래처가 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먼저 최종 달성 시한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현재 시점까지 전체 거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계산. 지금 당장 처리할 과제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맞춰 훈련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의 시점에 현재를 판단하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대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계가 모호해진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선택 범위가 줄어들고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는 무관한 일들이 쉽게 물러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비즈니스의 순행 스케줄이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력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서 스케줄을 잡는다. 똑같이 1년 후가 납기는 A씨와 B씨를 비교해보자. A씨는 납기를 기준으로 역산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그때그때 해야 할 일 집중한 반면 B씨는 다음부터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작부터 미루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이 생겨서 진전이 없도 연장근무를 밤샘같이 해보지만 매번 돌발 상황입니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먼저 최종 달성 시한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점까지 전체 거리를 파악하고 역산으로 계산하여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맞춰 훈련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판단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날 손에 잡히면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선택하자.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여 년이나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그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 사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팅 턴트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1%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부터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년 동안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학자 간디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1% 사람만이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 사람들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한다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역산 스케줄링에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방정리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끝에서부터 역산해 최종 목표를 달성. 끝에서부터 역산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 위에 거치할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통해 연습하다 보면 경력 관리와 같은 삶의 중요성 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계든 비즈니스계든 미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현재 상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역산 스케줄링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끝에서부터 역산해서 달성 거치야만이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선택하는 그렇게 사소한 일을 통해 연습을 경력관리 같은 참 중요한 일에도 효과적인 사실을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해서 스텝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먼저 명확하게 정한다. 목표 달성 과정의 징검다리 목표를 데드라인으로 정한다.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곧바로 실천한다.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간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경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한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논문과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당당히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롤드리 농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원에서 농업 경제를 전공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던 유태영 박사다. 그는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 총장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부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간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소년이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논문 편지를 썼다. 그리하여 당당히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노르딕 농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원에서 농업 경제를 전공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던 유태영 박사다. 그는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하고 한다. 총장이 되고 싶다면 부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어야 한다. 또 유학을 가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다가 대학 교수 부총장을 역임했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의 열정을 쏟고 있다. 노후 대비 역시 두 가지 스케줄을 방법을 접근할 수 있다. 3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노후를 위해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최대한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노후 대비를 큰 문제가 없겠지. 막연히 낙관한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 35년 후 미래를 미리 가서 은퇴 후 매일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따져본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역산해서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지 계산을 뽑아낸다. 그는 은퇴 후 현재 가치로 최소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한다. 재무설계사의 의뢰에 계산을 뽑아보니 은퇴 후 30년간 95세 사망으로 매달 그 정도 생활비를 쓸 수 있으려면 23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그 정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월 75만원씩 세후 수익률을 7%로 잡고 매년 5%씩 증액한다고 가정했을 때 꼬박꼬박 저축하기로 결심한다. 순행 스케줄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살아가는 전자와 역산 스케줄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후자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30세인 두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자. 매월 소득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최대한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노후를 대비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막연히
막연히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 사람 다르다. 지금부터 35년 후 미래를 미리 가서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따져본다. 그리고 그로부터 역산해서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지 계산을 뽑아야 한다. 그는 은퇴 후 현재 가치로 최소한 월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한다. 재무설계사 의뢰를 계산해 뽑아보니 은퇴 후 30년간 95세 사망을 가정해서 그 정도 생활비를 쓸 수 있으려면 23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월 75만원씩 세후 수익률을 7%로 잡고 5%씩 증액 한다고 가정했을 때 꼬박꼬박 저축하기로 결심한다. 수능 스케줄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전자와 역산 스케줄을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후 중 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역산 스케줄은 경력관리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나 인간관계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낼 시간으로 미리 거슬러 올라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노후의 자녀들이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면 힘없고 외로운 노년기를 떠올리며 오늘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지웠을 때를 떠올리며 부하 직원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역산 스케줄링의 지혜를 발휘하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나갈 수 있다.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지웠을 때 떠올리며 부하 직원들은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역산 스케줄 지혜를 발휘하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역산 스케줄링은 경력관리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미리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아내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노후의 자녀들이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면 힘없고 애로운 노년기를 떠올리며 오늘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 유지를 하기 바란다.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지워졌을 때를 떠올리며 부하 직원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내 책상 앞에 오래전에 만들어져 붙인 타임테이프를 하나가 있다. 2000년에 만든 것이며 좌측 끝이 2000년, 우측은 정년퇴직 기재되어 있다. 퇴직연도 밑에 0을 쓰고 좌측을 향해 거꾸로 거슬러오면 D-Day를 계산해 놓은 것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숫자를 기재해 두었다. 퇴직연도 아래에는 그때의 아들과 딸의 나이인 35세, 28세가 기재되어 있다. 아이들의 나이 역시 우측에서 역순으로 1년 단위마다 기재되어 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간히 그 타임테이블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맨 우측 끝을 먼저 보고 그 왼쪽으로 거슬러 오면 올해의 숫자에 눈을 맞추고 오늘 해야 할 일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다. 우측 끝에 적힌 퇴직년이 오기 전에 아마도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둥지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 퇴직년이 되면 나도 연구실을 비워주고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 시간이 허투루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밖에서 하는 일이든 가족과의 관계이든 그날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내려고 애쓰게 된다. 다음은 역산 스케줄 효과를 배운 학생의 한 명이 보내온 소감문이다. 토익 점수가 780이 넘으면서 카투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산 스케줄을 공부하고 나니
이러다가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기 전에 카투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보니 1학년 마치기 전까지 토익 점수가 8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토익 800을 만들지 못하면 군대를 제때 못 가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생각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 후 달성하고 싶은 그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스케줄을 준비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장기적인 목표 한 가지를 목표 달성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역산 스케줄로 목표 달성 과정의 징검다리, 목표 각각 데드라인을 정해보자.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원모,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질문했다. 물론 제대로 대답한 학생이 없었다. 선생님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도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선생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김나지움에 다닐 때 그를 가르쳤던 필라글러 신부였다.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하두처럼 껴안고 살았던 드러커는 그 책에서 그 답을 소개했다. 나는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를 적으라. 네 인생의 색깔은 무슨 색? 노란색. 자, 이게 회색, 짙은 회색이 되고 싶다. 실행을 하라. 대입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삶은 돌발 상황이 만들어서 우리를 방해한다. 메리 제인 라이언. 오늘부터 새벽에 조깅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내려 첫날부터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깐만 더 잔다는 게 늦잠을 자버렸죠. 부랴부랴 일어나 아침도 굶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 갔어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첫 강의에 결석하고 말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친구와 PC방에 갔습니다. 찾으려던 자료는 안 찾고 게임만 2시간 했네요. 마감 시간에 맞춰 겨우 끝낸 리포트. 그런데 키보드 잘못 눌러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오늘 하루 정말 억세게 재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아, 이런 게 바로 머피 법칙이 아닌가요? 하루 종일 일이 꼬여가는 한 대학 3학년생. 머피 법칙은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줄 몰랐어요. 아이가 너무 튀어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커브길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로에서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철저하게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방어 운전이란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 즉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기 위해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돌발 사태를 예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교통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착오와
대비책의 미비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나 인간관계 및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대부분 돌발 사태에서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머피 법칙은 누군가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10년 이상 된 차를 새 차처럼 흠집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 비결을 방어운전과 방어 주차로 들며 이렇게 밝혔다. 첫째, 주차할 때는 가능한 한쪽 면이 벽이나 기둥으로 막힌 구석진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최소한 한쪽은 100% 안전하다. 둘째, 차의 정면이 통로 쪽을 향한 차들 사이에 주차한다. 전진해서 주차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차들은 후진해야 하는 차들에 비해 옆차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셋째, 가능한 한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 옆에 주차한다. 비싼 차 운전자들은 대개 운전 경력이 많고 자기 차에 흠집이 생길까봐 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아무리 멋진 목표를 갖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데이트 신청을 할 때, 환불을 요청할 때, 고객이나 자녀들을 설득할 때도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 우리 의지를 꺾는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일로 좌절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예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를 백업 플랜도 플랜 B라고 한다.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관계, 세일,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든 설득의 달인들은 언제나 너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접근을 시도한다. 첫 번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제2안을 마련하고 제2안이 거부당할 때는 대비안 제3안을 마련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한 번에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거절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모하게 들이대다 사고를 친다. 상대가 노라는 거절할 때 금방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거나 얼굴을 벌게져 흥분해서는 안 된다. 대신 거절당하고 공격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승자가 된다. 거절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고 무모하게 들이대 사고를 친다. 상대가 노하면 거절하고 금방 꼬리를 얼굴 빨개져 흥분한다. 대신 거절을 당하고 공격받고 수십 가지의 대비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승자가 된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일을 좌절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한 돌발 때 대비하고 컴퓨터 전문가들은 항상 백업 시스템,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돌발 사태에 대한 필요한데 이를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라고 한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플랜 A, 실천 계획은 플랜 A를 한다. 둘째, 실천 과정은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해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각각의 돌발 사태의 대비책 플랜 B를 찾아낸다. 가능하면 대비책에 대한 대비책 플랜 C, 대비책이 플랜 B 계획.
낸다. 일주일에 4번씩 조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플랜 A, 조깅과 관련된 돌발 사태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플랜 B 마련하겠다.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비가 쏟아지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다면 좋아. 그렇다면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요가를 해야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두고 계획이 어긋날 때 곧바로 다음 계획에 가동되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게 대비책을 만들어 둔 다음에 우려했던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여유있게 말하면 된다. 안녕, 또 찾아왔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에는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뒀거든. 플랜 A 대한 대비책 플랜 B 돌발 사태 플랜 찾아낸다. 대비책에 대한 대비책이 플랜 C.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되면 어긋날 때 곧바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게 대책을 만들어둔 다음에 우리 또 안녕, 또 찾아왔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에 대비책을 마련했거든.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오면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달리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린다. 대비책을 선택할 수는 있다. 면접관의 질문에 선택할 수는 없다. 질문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고객의 선택을 할 수는 없다.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리한 고객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편의 승낙 여부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절할 때 대비책을 준비할 수는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상담 중에 내담자들은 이런저런 다짐을 한다. 내담자. 하지만 그들의 상담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변명 중 하나가 따라붙는다. 한 가지는 스스로 의지박약, 일어나 구제불능, 자신을 탓하는 내적 변명이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을 탓하는 외적인 변명. 참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하는 데는 소리 바람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대드는 바람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금연 중에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들이 이렇게 묻곤 한다. 결심을 실천할 때 예상되는 돌발사들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죠? 이런 식의 간단한 질문은 내담자의 변명은 쉽게 차단된다. 결심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의지박약자나 세상의 방해보다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리더들 어떤 면에서 모두 겁쟁이다. 최고 경영자, 전쟁을 승리하는 이끄는 장수. 최고 경영자, 전쟁을 이끄는 장수.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면을 보면 지도관 겁쟁이다. 그들은 추진하는 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상황을 예상하고 대한 예비 계획을 마련해 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의 전가보다 25% 증가한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이 18.6%나 증가해 영업이익은 무려 620.8% 수준이나 성장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익은 예상은 지금이 진짜 위기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성공한 개인과 최고 기업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대비한다. 누구보다 용맹무쌍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작전을 세울 때는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비책을 만든 때만은 위험을 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장수는 반드시 이긴다는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늘 염려에 두고 위험을 과장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지금도 당대 최고의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다. 끝없이 타협 과정이며 승리와 패배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정치계에서 그가 최고 정치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던 것은 상대가 누구든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플랜 B를 철저하게 준비 때문이다. 만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둔 플랜 예측 가능성,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 예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불확실성이 불안감이 줄어든다. 통제 가능성, 예상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증진된다. 생산성, 상황과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증가로 안의 어떤 상황에서나 후회의 손상은 줄어들고 성과의 만족감을 증가한다. B는 무엇인가? 플랜 B가 실패했을 때 대비한 차선책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최악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 통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 중 스트레스 집중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상담에서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 개발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콜센터, 백화점, 식당 직원이나 스튜디오스 등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널리 활용된다. 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균을 미리 인체에 주입해 신체가 질병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독성을 악화시킨 병원균을 미리 인체에 주입해 신체가 질병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련은 마치 예방접종처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스트레스 사태를 사전에 머릿속에 주입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게 함으로써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고 한다. 이 훈련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리허설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한다. 상황이 나빠질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속으로 미리 연습해 두면 나쁜 습관에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금연을 했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자신의 그런 습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른바 인식 단계. 두 번째는 단계는 발생 가능한 나쁜 상황을 쳐다보고 나쁜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대비책을 찾아내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인데 이것을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한다. 세 번째 단계에는 실제로 그런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리허설했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음을 리허설을 하는 것만으로 나쁜 습관을 사라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피츠버그 대학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의하면 행동을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하고 리허설하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되뇌, 그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그 행위에 실제로 관여하는 뇌세포가 활성되면
나쁜 상황을 발생했을 때 미리 연습한 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나쁜 습관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 긴 핑계들을 찾아낸다. 자신들에게 닥칠 돌발 사태를 예상해보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살면서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전정신 하나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 속에서도 가능성의 신호를 찾아내고 모두가 낙관적인 때에도 재앙을 예고하는 미세 징후들을 탐지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 포기했던 결심은 무엇인가? 엄두가 안 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그대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결심한 한 가지.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돌발 사태들을 찾아보자. 예상되는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플랜 B로 만들어 보자. 성공을 99%로 끌어올리는 방법. 인터넷 업계의 실력자인 리카이프가 어플에서 일할 때다. 어느 날 그는 CEO 스컬리와 함께 미국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출연해 새로 개발된 음성 식별 시스템을 선보이게 됐다. 녹화 전날 스컬리가 그에게 물었다. 성공 확률은 얼마인가? 그는 약 90%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컬리가 다시 말했다. 성공 확률은 99%까지 올려보게. 이튿날 그는 스컬리에게 시연, 성공 확률이 99%라고 말했고 시연은 성공했다. 스컬리는 수고했네. 어제 시스템 바꾸라고 하느라 고생했지 하고 그를 격려했다. 그러자 그는 스컬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오늘 시스템과 어제 시스템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스컬리는 몹시 놀라며 물었다. 그런데 성공이 99%라는 말은 뭐지? 리카이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성공률 99%라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게 컴퓨터를 2대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1대가 실패할 가능성이 10%, 2대의 기계가 실패할 확률은 10%, 0.1 곱하기 10%는 즉 0.1%, 0.01%요. 그러니까 성공 90%가 됩니다. 그건 단지 컴퓨터 1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플랜 B만으로 성공률을 90%에서 90%로 올릴 수 있었다. 카이프.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라 중에서 내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은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야 할 돌발 상황에 대한 플랜 B 무엇인가? 낙하산은 항상 주낙하산과 비상낙하산 한 세트. 내 삶의 플랜 B 비상낙하산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수록 그것을 변경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겉의 못터선. 아버지가 해고당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게임하지 말자. 공부에만 매달리자.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3일이 넘기지 못하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은 고등학교 남학생. 번복이 어려지도록 결심을 공개하자. 결심이 흩어지고 많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게 하는 뜻이다. 하지만 결심을 실천을 하자 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정말 결심을 분부하기 어려울까? 심리학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 대상 한 실험에서 목표를 공개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한다. 세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결심을 공개한 집단이 두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심을 마음속에서 간직한 집단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은 집단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은밀한 결심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심리학자 모튼 도이치는 대학생들에게 직선으로 보여주면서 길이를 측정하게 했다. 첫 번째 집단은 추정치를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두 번째 집단은 추정치 결과를 화이트보드에 적은 다음 남들이 보기 전에 지우게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했다. 그런 다음 실험지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추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면서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는 극적이었다. 추정치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했다. 반면 추정 결과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된다. 심지어 예스라고 단 한마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마저도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 예스라고 말하는 단 한마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실험 결과는 극적이었다.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 추정 결과를 글고 반면 추정 결과를 글로 써서 사람들이 공개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 한 실험자가 해변에 라디오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실험자 한 명이 그 라디오를 훔치게 하고 그걸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때 한 조건에서는 라디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게 했다. 이 경우 목격자 중 20%만 도둑이 라디오를 집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는 라디오 소유자가 자리를 뜨기 전 옆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러겠다를 유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격자 중 95%가 끝까지 도둑을 쫓아가 싸움을 해서라도 라디오를 되찾아왔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번복하기 어려울까?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말 반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된다.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불일치한 사람에게 대해 겉과 속이 다르거나 무책임하다, 부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이중 인격자, 사이코라고 낙인 찍히기도 하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에서는 언행일치, 믿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책임감이 있는 수식어가 붙여. 첫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인지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화 상태로 일치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결심을 공개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천이 어려워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결심을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흔들리기 쉬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옆에 있다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플리머스 대학 시몬 슈날 교수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언덕길을 오르게 하고 그 언덕의 높이와 오르기 힘든 정도를 추측하게 했다. 그 결과 친구와 함께 오른 사람은 혼자 오른 사람에 비해 무려 15%나 언덕 높이를 더 낮게 추측했다. 심지어 단지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언덕을 오르기가 쉽다고 보고있다. 그러므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지키기 쉽다. 서로 감시자의 응원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지키기가 쉽다. 실천이 어려서 인지 부조화 이론. 다른 사람의 결심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결심 달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천에 등록하고 싶을 때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이 흔들리기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의 옆에가 있는 것은 자체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 결심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까닭. 결심은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왜 결심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첫째, 공개선의 유력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결심을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말만 앞세우거나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결심들을 모두 남들 앞에 털어놓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 둘째, 경향이 있다. 둘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학교에서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면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은밀하게 실천해야 경쟁자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높은 점수를 야구 경기의 역전승처럼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두려움 때문이다. 결심을 공개해 중도 포기하면 체면 구겨지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 결심하면 실패해도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속으로만 결심을 다짐은 나중에 실천이 어려워지만 은근히 슬쩍 없었던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더 높다. 공개선언 효과는 어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 윌리엄 어드는 첫째, 공개선언을 유력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목표 결심을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 실제로 말만 앞서거나 이런 시効과 둘째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한 예로 학교에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 가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은밀하게 실천해서 경쟁자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높은 점수로 야구 경기의 역전승처럼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게 돼요. 셋째, 두려움 때문이다. 결심 공개하면 중대 포기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결심하면 실패도 비난과 책임을 할 수 있다. 속으로만 다짐하고 또 나중에 실천이 어려워지면 은근히 없었던 걸 끝낼 공개선언 효과는 어른들에게만 작용한 것이 아니다. 공개선언 효과가 어린이에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실험에 밝혀졌다. 그는 유치원생들에게 공작대에서 놀 것인지 아니면 인형을 가지고 놀 것인지 선택하게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관찰했다.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공개한 아이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어른들처럼 약속한 방식 놀이를 선택했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 방 청소를 하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다그치지 말자. 대신 그들이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싸우지 말라고 혼내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기회를 제공하자. 외부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하자. 세계적인 법서 알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를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파트를 그에 미친 듯이 연습을 한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됐다. 자기 통제력과 실천력도 뛰어난 사람은 외부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한다. 공개선언 외적인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만의 비밀을 복서 알리도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와 싸워야 할 때, 마주치고 싶지 않는 상대와 싸워야 할 때,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를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 미친 듯이 연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되었다. 자기 통제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부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한다. 공개선언은 외진의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방법 중 하나다. 단, 공개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를 했다. 첫째,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결심은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경남 남해의 한 마을이 금연마을이 됐다고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기자가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가 아직도 금연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금연마을이라고 전국에서 소문이 다 났는데 어째 딴 데 가서 담배를 피우겠노. 결심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싶다면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체면을 지켜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왜? 이들 앞에서 누구나 자기 말에서 더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해서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던 독자로부터 받은 메일이다. 공개선언의 빈도가 늘어나면 결심을 번복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둘째, 반복해서 해야 한다. 박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4, 5년 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월급 90만원의 강사 시절부터 저는 박사님의 책에서 본 대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최고 원장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항상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체면에 걸린 듯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지역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내 독자 중 한 명이 체중을 줄이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조언을 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활용하면 죽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공개선언 효과에 대해 설명해줬다. 얼마 후 그녀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다. 극적인 효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자. 교수님 메일을 받고 제 조원들에게 한 달 안에 2kg을 빼지 못하면 대신 점심 식사로 게사료를 먹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간식이나 먹을 것을 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지자 3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이제 77 사이즈 옷을 66 사이즈로 입은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 동료들 앞에서 올해 안에 66 사이즈를 허리 26이 되겠다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넷째, 결심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공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자. 그 면을 결심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자. 사람들에게 만나면 요즘 담배를 끊임없이 끊었더냐라는 식으로 끊었더니 라고 일부라도 대화 중에 결심 내용을 끼워 넣자. 책을 읽고 싶은가? 그럼 다음 모임에 독후감 발표하겠다고 자청하자.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매주 한 번씩 블로그에 체중을 공개하자. 블로그에 공개하자. 독후감을 발표하겠다고 자칭. 체중을 줄이고 나면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좋다. 결심 만천에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번복 가능성이 줄어들고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자, 이메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지인들에게 결심을 밝히고 간간히 다이어트를 어떻게 대합니까? 라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자. 다섯째,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자. 안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밝혀두자. 때가 되면 저도 지키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게 발가락만 살짝 담그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이 발을 빼면 수 없게 푹 담가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만약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다면 1000만 원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에 무기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야 치를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대를 같이 빨아들이면서 이별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별 세리머니 했습니다. 몇 겹이 피우지 않았던 담배를 통째로 버리니 마치 애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한성입니다. 그동안 26년이나 피웠던 담배를 오늘부로 끊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시는 분께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거실벽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결심을 번복하고 싶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 싶다면 널리 선포하라.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결심을 더 널리 공개하라. 공개선언을 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그대의 결심은 무엇인가? 결심을 번복하고 싶으면 혼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 싶다면 널리 선포하라. 번복할 가능성이 여보세요? 네, 조금 더 출발할게요. 저기 아까 그 사람 이름 누구든가요? 어저께 그 여자분하고 둘이 온 저기구만. 차상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가 그 문자를 넣었거든. 그래갖고 오늘은 몇 시하냐고. 그래서 9시 이후에는 하니까 오전에 받고 오후에 그거 하라고 내가 그거 넣어줬어. 차상윤. 그러고 많이. 예, 그래야 되겠네. 예. 예, 예, 예. 그러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 절실한 이유이다. 20년 이상 늦잠 자는 버릇을 못 고친 사람도 사귀고 싶은 사람이 아침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면 끈질기게 그를 붙들고 있던 늦잠 자는 버릇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도 누군가 하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날 정도로 된다. 이와 여대 최재천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 깨닫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슬퍼지죠. 저 역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환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내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심한 실천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공통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을 찾고 있을 때 해야만 하는 한 가지의 절실한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그대가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결심은 무엇이고 그 결심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 절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심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을 찾고 있을 때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절실한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그대가 실천하고 싶은 결심은 무엇인가? 그 결심을 반드시 실천해야 절실한 이유를 무엇인가? 그런대로 견딜만 하기 때문이지. 그런대로 견딜만 하기 때문에 아직 바꾸지 않고 있는 나쁜 습관을 찾아보자. 그중 한 가지를 골라 그 습관을 바꾸지 못했을 때의 부정적인 파생 효과를 찾아보자.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실천하고 그 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파생 효과를 찾아보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시스티니 성당은 1481년 로마 바티칸에 세워진 교황 전용 예배당이자 오늘날까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 겸 회의인 콘클리베의 개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1508년 마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에 따라 이 성당의 불후명작인 천지창조를 그리게 된다. 그는 날마다 성당에 틀어박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려 4년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거은 눈을 누운 자세로 천장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이 자세가 습관이 되어 한동안 편지도 종이를 치켜들고 머리를 젖힌 채 읽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 구석구석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켈란젤로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까지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리나? 누가 그렇게 알아준다고? 그 말에 마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야 내가 알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마켈란젤로처럼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마켈란젤로 동기라고 한다. 마켈란젤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일 내가 좋아서 몰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언제 끝나? 누가 오케이 해야 돼? 벽화를 의뢰한 율리우스의 자세가 아니 내가 9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